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론입니다. 오늘은 제4장 수익과 위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수익은 투자를 통해 실현한 이익을 말합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그 이익은 운영소득과 자본이득 두 가지로 구성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운영소득은 임대를 통해서 얻는 수익에서 비용들을 뺀 거고요. 자본이득은 매매 차익에서 각종 비용을 뺀 값입니다. 그리고 이 수익을 투자비로 나눈 비율을 수익률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얼마를 투자했는데 그래서 얼마의 이익을 낳았다라고 금액으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 투자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투자의 성과를 판단하거나 비교할 때 수익률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자본시장에서는 이 수익과 수익률이라는 말을 막 섞어서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누가 수익이라고 하면 그게 혹시 수익률을 의미하진 않는지 곰곰이 따져봐야 합니다. 자, 정의를 한번 문장으로 정리해보죠. 수익은 투자를 통해 실현한 이익 또는 그것을 투자비로 나눈 비율을 뜻한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서는 수익이 운영소득과 자본이득 두 가지로 구성된다. 이 수익은 우리가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산출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구분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먼저 그 수익률을 언제 계산하느냐 하는 시점에 따라서 사전 수익률과 사후 수익률로 나뉩니다. 사전 수익률은 투자하기 전에 미리 추정해 본 수익률이고요. 사후 수익률은 투자의 결과를 정산한 수익률을 말합니다. 이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기대 수익률, 실현 수익률이라는 말도 씁니다. 기대 수익률은 영어로 expected return이고요. 실현 수익률은 realized return입니다. 이 기대 수익률은 어떤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을 말합니다. 그리고 실현 수익률은 투자의 결과 달성된 수익률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예상하는 수익률은 당연히 사전 수익률이고 달성된 수익률은 당연히 사후 수익률이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기대 수익률의 의미는 사전 수익률과 같고 실현 수익률의 의미는 사후 수익률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쌍의 용어를 그냥 섞어서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은 기대 수익률과 실현 수익률이라는 쌍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용어에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많이 쓰는 수익률과 관련된 용어는 요구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Required Rate of Return이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RRR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것은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마음속으로 바라는 수익률입니다. 그러니 요구 수익률의 크기가 얼마일지는 투자자의 마음에 달려 있겠죠? 어쨌든 모든 투자는 이 기준, 요구 수익률의 기준을 넘어야만 투자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저 수익률, hurdle rate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는 투자자가 최소한 목표하는 수익률이라고 해서 목표 수익률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영어로는 target return입니다. 그런데 이 요구 수익률의 크기가 정말 투자자의 마음속에만 있냐? 그렇진 않습니다. 경제학이나 투자론에서 가정하는 경제 주체는 합리적으로 판단할 줄 아는 주체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만큼의 수익률을 줄 수 없는데 혼자서 아주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거나 또는 시장은 그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주고 있는데 혼자서 아주 낮은 수익률을 요구하거나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효율적이고 투자자가 합리적이라면 요구 수익률은 결국 기대 수익률과 같아집니다. 투자자가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만큼만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숫자의 크기로만 본다면 이 요구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과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화폐 시간 가치를 배웠는데요. 그때 할인율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화할 때 쓰이는 도구인데요. 이 할인율이 결국 요구 수익률과 크기가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투자자는 자신의 요구 수익률만큼 할인율을 적용해서 자산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할인된 금액으로 취득을 해야 자신의 요구 수익률을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산수죠. 앞에서 이야기한 다양한 수익률의 종류 중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기대 수익률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투자를 할 때 그 투자로부터 어느 정도 수익률이 예상되는가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결국 요구 수익률 또는 할인율도 이 기대 수익률과 크기가 같기 때문이죠. 이 기대 수익률은 시장이 효율적이고 투자자가 합리적이라면 그 투자 대상이 가지고 있는 위험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그 위험의 크기라는 것은 내가 기대하는 수익률이 달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얼마나 크냐 하는 거죠. 그 가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요. 그 가능성이 낮고 미래 현금 흐름이 확실할수록 기대 수익률이 낮아집니다. 기대 수익률은 기호로 ER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이게 expected의 약자입니다. 요거는 return이고요. 그래서 ER은 RF 더하기 RP다라고 씁니다. 이게 방금 제가 했던 말을 기호로 나타낸 건데요. 이 RF는 무위험 이자율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Risk Free Rate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RP는 위험 프리미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어떤 위험한 자산에 대해서 무위험 이자율보다 높게 요구되는 기대 수익률의 부분을 의미합니다. 결국 기대 수익률은 무위험 자산에 대한 수익률, 즉 무위험 이자율에 그 자산이 가지고 있는 위험의 크기를 반영한 위험 프리미엄을 합한 값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무위험 이자율도 두 개로 쪼갤 수가 있어요. 아무리 위험이 없는 자산이라 할지라도 그 자산의 가치가 인플레이션 앞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률의 크기가 포함되어 있는 수익률이나 이자율을 명목 수익률 또는 명목 이자율이라고 하고요. 거기서부터 인플레이션의 크기만큼을 뺀 순수한 무위험 이자율을 실질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기대 수익률은 실질 이자율에 물가 상승률을 더하고 거기에 그 자산 고유의 위험 프리미엄을 더한 값이다. 이렇게 세 가지 값으로 분해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물가 상승률도 미래에 대한 기대 물가 상승률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수익률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수익이 운영소득과 자본이득 두 가지로 구성된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자본이득 한 가지만 있는 간단한 경우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가치평가를 공부할 때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매입과 매각에 따르는 부대비용이 많다고 얘기했는데요. 여기서는 그런 부대비용도 없다고 가정을 하죠. 우리가 어떤 부동산을 제로 시점에 P01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T1이 지난 후 PT1에 매각을 했어요. 그랬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수익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익을 계산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 이익이 자본이득밖에 없죠. 그런 다음 최초의 투자비로 나누어져야 합니다. 즉, 그 T1 동안 우리는 PT1 빼기 P01만큼 이익을 냈습니다. 자본이득이 판 가격 빼기 산 가격인 거죠. 이 자본이득을 최초에 내가 산 가격, 즉 투자비인 P01으로 나눠주면 그게 수익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한 수익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자율, 할인율, 수익률을 이야기할 때 설명했던 연율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죠? T1 동안에 벌어진 일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T1의 크기가 100일인지 200일인지 365일인지와 관계없이 이 수익률의 크기는 같죠. 이게 가장 초보적인 수익률의 계산법이고요. 이러한 수익률을 보유기간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보유기간이 얼마든 간에 그 기간 동안 달성한 수익률을 말하는 거죠. Holding Period Return이라고 해서요. 약자로 HPR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HPR은 계산하기는 간단한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연율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두 가지 투자가 있을 때 그 중에서 어떤 게 더 수익률이 높은지를 HPR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투자 기간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익률을 계산할 때도 그 투자의 기간을 1년으로 통일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연 단위로 환산한 수익률을 연수익률이라고 합니다. Annualized Return이라고 하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HPR을 보기는 했지만 특별한 언급 없이 수익률 10%다라고 하면 이게 연수익률 10%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HPR을 AR로 환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환산하는 방법은
화폐 시간 가치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1 플러스 AR이 1 플러스 HPR에 몇 승이 되는 거죠. 그죠? 이 몇 승은 이 HPR을 1년을 얼마나 잘게 쪼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HPR이 월 단위로 계산된 거면 12승이었고 분기 단위로 계산된 거면 4승이었고 이런 식이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HPR을 T일 동안의 투자 성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뭐가 와야 되냐면 T분의 365가 오면 되죠. 여기에 투자한 기간을 넣으면 이 지수 자리에 1년을 얼마나 잘게 쪼갰는지 그 개수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이를 이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AR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리 계산을 환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은 이제 쉽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모든 수익률과 관련된 계산을 할 때는 그 수익률 자체만 갖고 더하고 빼고 하지 말고요. 1 더하기 수익률을 갖고 셈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한 계산을 다 한 다음 마지막에 빼기 1을 해서 수익률을 구해주는 거죠. 우선 복리 계산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죠?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가 HPR을 AR로 변환하는 방법을 봤는데요. 화폐의 시간 가치에서 배웠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연복리 수익률 R이 있습니다. 이 수익률과 똑같은 결과를 낳는 분기, 월, 일, 연속 복리 수익률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이런 간단한 산수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연복리 수익률 R은 1년 뒤에 1 플러스 R이라는 리턴을 우리에게 돌려줍니다. 그런데 이것과 같은 값을 가지는 이 수식을 만족하는 요 분자의 값을 구하면 그게 분기복리 수익률인 거죠. 그 분기복리 수익률을 RQ라고 하면 그것을 4로 나누어서 1을 더한 다음 4승을 해주면 1년 뒤에 리턴이 되죠. 그 둘이 같다고 놓으면 우리는 이미 R 값은 알고 있기 때문에 RQ를 구할 수 있는 거죠. 먼저 1 플러스 R에다가 루트 4를 해주고 1을 빼준 다음 마지막으로 4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RQ는 이렇게 나옵니다. 당연히 RQ의 값은 연복리 수익률 R보다 작겠죠. 분기복리 수익률의 값이 좀 작아도 1년 뒤에 연복리 수익률 R만큼의 결과를 내주는 거죠. 월복리 수익률이라면 숫자만 12로 바뀝니다. 똑같죠? 이게 10이고 얘가 10이고요. 1복리면 365로 바뀝니다. 365, 365. 그리고 1이 아니고 시복리, 분복리, 초복리 그 시간은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만큼 잘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도 없이 나누어서 그 시간의 간격을 잴 수 없을 만큼 촘촘하게 했을 때 그 수익률을 연속복리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연속복리 수익률을 위에서 봤던 수식하고 똑같이 나타내려면 그 연속복리 수익률을 어떤 m이라는 값으로 나누고 1 더해서 m승을 하되 그 m이 무한대로 가면 되는 거죠. 이 m이라는 것이 1년을 얼마나 잘게 많이 나누는가 하는 개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리미트까지 들어가니까 식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얘를 계산하면 결국은 2의 RC승이 됩니다. 이 2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자연상수예요. 2.7 얼마 가는 거 있잖아요. 네, 그 값이에요. 로그나 리미트나 뭐 이런 수식의 계산에서 이 2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아마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1 플러스 R이 2의 R승이기 때문에 양변에 로그를 취해주면 RC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C는 로그 1 플러스 R이 됩니다. 왜냐하면 로그 2의 RC승은 여기 앞으로 나가죠. 그리고 요거 자연 로그이기 때문에 로그 2의 2는 1이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은 결국은 RC가 되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왜 ER이 되는지는 이의 정의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조금은 수학적인 얘기긴 한데 투자론을 공부하는 목적에만 충실하자면 1 플러스 R이 2의 RC승이고 그래서 RC는 1 플러스 R에다가 로그만 취하면 된다. 자연 로그 하는 사실을 기억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이 도출되는 과정이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 한번 봐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2의 정의예요. 2라는 값은
어떻게 구해진 값이냐면 이렇게 정의해서 구한 값입니다. 이의 정의 자체가 우리 복리 수익률 계산하는 것과 모습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1 더하기 어떤 값을 역시 어떤 값으로 승해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값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게 이입니다. 중요한 규칙은 요 안에 더해지는 값과 괄호 밖에서 승해지는 지수의 값이 역수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 두 값이 역수의 관계에만 있으면 요 수식은 2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값을 알고 싶은 요거요. 요게 리미트 m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rc의 m승이잖아요. 요거를 나누기 rc를 한번 해보면 이 모양이 바로 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누기 rc를 하고 큰 괄호로 해서 다시 rc 승을 해주면 이 전체 결과가 앞이랑 똑같죠. 근데 이 안에 게 2가 돼버리기 때문에 rc 승이 남아서 이 rc 승이 됩니다. 이 과정은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한번 이해를 해놓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늘 도출할 수 있을 만큼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 연속복리라는 개념을 재무 분석을 할 때 또는 경제 분석을 할 때 자주 씁니다. 저게 계산하기가 참 편하거든요. 우리가 손으로 계산하기에는 분기, 월, 일, 복리들이 좀 더 심플하고 뭐 리미트 이런 게 개입이 되지 않으니까 더 쉬워 보일지 몰라도 산수를 하고 뭐 계산하고 할 때는 저 연속복리, 그러니까 이의 R승, 자연로그 이런 걸 쓰는 게 더 편해요.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도 익숙해지실 겁니다. 자, 이제 다시 M타워를 가지고 와서 자본 수익률을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보죠. 제가 여기서 계산을 해드리지는 않을 거고 원리만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M타워의 NOI를 이미 구했습니다. 1년 차는 188억 9천만 원이고요. 조금씩 증가해서 6년 차에 200억을 넘는 금액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가치평가에서는 현재 조사된 자본 환원율이 4.5%다. 이것이 앞으로도 변할 것 같지 않아서 5년 뒤에도 4.5%일 것이다 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1년차 NOI를 이 자본 환원율로 현재의 자본 환원율로 나누면 현재의 가치가 평가가 되죠. 그리고 6년차 NOI를 5년 뒤에 자본 환원율로 나누어서 5년차의 가치를 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본 수익률의 계산 연습을 위해서 우리가 이 중간에 1년부터 4년 차까지의 자본 환원율이 계속 바뀐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년 뒤에 자본 환원율이 떨어지고 2년 차에 더 떨어지고 3년 차에 확 올라서 다시 한번 떨어지고 또 떨어져서 4.5에 갔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자본 환원율은 가치를 구할 때 분모의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본 환원율이 높아지면 가치가 작아지고 자본 환원율이 낮아지면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년 차에는 가치가 커진 거죠. 자본 환원율이 낮아졌으니까 2년 차는 가치가 더 커졌고 3년 차에 가치가 한번 뚝 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얘가 나오고 이렇게 나눠주면 얘가 나옵니다. 쭉 계산을 한번 해보면 아까 설명했던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본 이득을 계산할 때는 뒤의 값에서 앞의 값을 빼주면 그 해당 연차의 자본 이득이 계산이 되죠. 예상했던 것처럼 계속 플러스 값을 가지다가 자본 환원율이 급격히 상승한 3년 차에 자본 이득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자본 손실을 입은 거죠. 그리고 다시 회복을 하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수익률을 계산하려면 이 자본 이득을 전기의 평가 금액으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게 연수익률이죠. 연수익률을 구한 다음 분기부터 연속복리까지 구하는 방법은 앞에 수식을 적용하면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숫자에서 눈여겨봐 주실 부분은 1복리와 연속복리의 값이 실제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리가 1단위 이상 넘어가면 숫자의 크기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저기서 소수점을 계속 더 많이 눈에 보이게 하면 차이가 나죠. 연속복리 수익률이 1복리 수익률보다 숫자가 조금 작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의 크기가 눈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계산을 할 때 연속복리 수익률을 많이 쓰는 겁니다.
교과서에 있는 이 표의 설명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손으로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엑셀로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책에 있는 계산표들은 제 블로그에 엑셀 파일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해보고 잘 안 되시는 분은 그 엑셀 파일을 다운받아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가 M타워에 대해서 5년간의 자본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 투자는 여러 해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입니다. 1년 만에 투자가 끝나는 부동산 투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부동산 투자는 장기 투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 수익률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투자를 하나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 부동산에 투자하죠. 그래서 그 각각의 부동산이 달성한 수익률을 또 평균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경우가 똑같이 평균이지만 그 의미와 계산법이 달라요. 같은 시간대에 여러 부동산이 달성한 수익률의 평균은 그냥 단순한 평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이요. 그런데 어떤 하나의 부동산이 여러 기간에 걸쳐서 달성한 수익률은 복리 개념이 개입이 됩니다. 1년 차에 달성한 수익률에 2년 차에 달성한 수익률, 3년 차에 달성한 수익률이 이자의 복리 계산할 때처럼 누적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평균값을 구하는 방법도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익률이 있을 때 그 평균값을 구해보시오, 평균 수익률을 구해보시오라고 하면 그 평균값 안에 복리 개념이 개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팁은 그것을 산술평균하든 기하평균하든 1 더하기 수익률로 계산한 다음 끝에 가서 빼기 1 해줘야 된다는 거죠. 평균값의 계산법을 잊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A와 B와 C라는 세 개의 값이 있을 때 산술평균은 다 더해서 그 개수로 나누는 겁니다. 이게 산술평균이고요. 기하평균은 그 세 개의 값을 다 곱한 다음 거듭 제곱근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기하평균이에요. 이때 우리가 이 A, B, C 자리에 수익률을 넣어서 계산하고 싶다면 수익률 R을 직접 넣지 말고 1 더하기 R들을 다 각각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술평균 수익률을 구하는 공식은 1 더하기 R들을 다 더해서 N으로 나눠주면 되고요. 그리고 기하평균 수익률을 구하는 공식은 1 더하기 R들을 다 곱한 다음 그것을 N 거듭 제곱근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물론 맨 뒤에 빼기 1을 해줘야죠. 근데 산술평균은 그 결과가 1을 더하나 아니면 R로 직접 계산하나 같아요. 그래서 산술평균 구할 때는 뭐 귀찮으면 1 더하고 빼고 하는 과정 없이 그냥 해도 됩니다. 하지만 기하평균을 구할 때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자본수익률 계산법을 봤는데요. 시간이 개입되어 있는 계산을 할 때는 시점과 기간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시점은 어떤 특정한 시점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말이죠. 기간은 두 시점 사이의 간격입니다.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는 가격과 수익률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이 가격은 어떠한 시점의 값입니다. 그리고 수익률은 어떤 기간 동안에 달성된 값이죠. 그것을 이 시간 그래프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오른쪽으로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점을 t0 이렇게 쓰면 그러면 이게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t가 시점이 1, 2, 3 증가할수록 한 기, 두 기, 세 기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보통은 이게 연단이겠죠. 그래서 시점은 이 특정한 점에 대응되는 개념이고요. 이 기간은 이 두 시점 간의 간격에 해당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특정한 시점의 가격이고요. 수익률은 특정한 기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그래프가 항상 머릿속에 딱 들어있는 상태에서 수익률을 대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수익률 계산법을 봤는데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자본이득만 있는 경우 갖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운영소득이 개입이 되더라도 계산법은 단순합니다. 뭐 크게 헷갈릴 게 없어요. 연, 분기, 월, 일 등 딱딱 떨어진 시점을 가지고 복리 계산하는 것을 이산복리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다루는 이제 일반적인 수익률 계산하는 과정이죠. 이 이산복리 수익률에 대해서 자본수익률, 소득수익률, 총수익률을
수식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운용소득이 낳은 수익률을 소득수익률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자본수익률과 이 소득수익률을 더한 값을 총수익률이라고 합니다. T 시점의 자본수익률 R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 T 시점의 자본수익률은 그보다 한 기 앞선 T-1 시점의 가격, 즉 내가 이전에 취득한 가격으로 지금의 가격 빼기 취득한 가격을 나누어서 구할 수 있죠. 이게 지금까지 봤던 계산입니다. 그리고 소득수익률은 T 시점의 소득수익률과 똑같아요. 나누는 분모의 크기는 내가 취득한 가격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달성한 NOI가 분자에 오는 겁니다. 총수익률 RT는 자본수익률과 소득수익률을 더해서 구하죠. 그래서 위에 것과 그 밑에 것을 더하면 PT-1분의 PT 더하기 NOIT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이 모양은 결국 자본수익률 계산했던 거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분자 자리에 PT만 있지 않고 NOIT가 추가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끝도 없이 촘촘하게 나눈 연속복리 수익률 같은 경우 다시 자연상수 E와 자연로그 ln이 개입이 되겠죠. 그 전에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앞에서 봤던 수식 1 더하기 R은 2의 R승이다 하는 겁니다. 좀 간단하게 썼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1 더하기 R이 P0분의 P1이라는 겁니다. 산 가격분의 판 가격. 이 1 더하기 R이죠. 그죠? 이걸 넘겨서 빼기 1 한 게 R이잖아요. 이 P0분의 P1이 이 R이기 때문에 양쪽에 로그를 취하면 그 값이 같을 거예요. 여기 먼저 로그를 취하면 로그 2의 R승인데 이게 R이 앞으로 나오고 얘는 1이 돼서 그냥 R이죠. 연속복리 수익률이죠. 이게 로그 P0분의 P1입니다. 근데 로그의 성질은 로그 P1 빼기 로그 P0 이렇게 나누어지죠. 이게 바로 자본수익률이에요. 거기에다가 시간점자 T를 넣은 게 이겁니다. 그리고 총수익률은 나중에 파는 가격이 PT가 아니고 NOIT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본 바로 그 개념이죠. 이게 총수익률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걸 빼주면 얘가 나옵니다. 실제로 이런 셈법은 우리가 그렇게 사용할 일이 없어요. 근데 요거는 자연상수와 자연로그를 넣어서 연속복리 계산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시라고 추가를 해본 겁니다. 앞에서 살펴본 연속복리 수익률의 도출 과정, 그리고 방금 설명한 내용 이런 것들은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